네, 안녕하세요. 제가 방금 전까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은, 계속해서, 평소 때 하던 것처럼 웹캠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노력해 본 결과, 지금 잘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요. 그러니까 드디어 포기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OBS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녹화를 하고는 있지만 뭐 편집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어, 바로 그냥 녹화가 마친 다음에 그대로 편집 없이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음, 편집을 하고 편집을 하고가 아니라 이렇게 바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올리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돼서 편리한데요. 이걸 자꾸 이렇게 복잡하게 막 녹음을 하고 올리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제가 귀찮아서 못할 것 같거든요. 그렇긴 한데 지금은 오늘은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막 시도를 하느라고 중간에 한번 라이브 스트리밍을 켜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잘 안 됐던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오늘 이제 잘 도착했고요. 여기는 호놀룰루입니다. 호놀룰루고 바깥은 이제 밤 이제 10시가 넘은 상황이죠. 10시가 조금 지난 상황이고 앞으로 제가 VLSI 일정을 좀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 오늘 이제 미국 시간으로 토요일 날 오전 11시쯤에 호놀룰루 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그래서 이동을 해서 오후 세션부터 오늘 하루 실리콘 나노 일렉트로닉스 워크샵이라는 VLSI 심포지움에 붙어 있는 어, 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그 워크샵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에 걸쳐 가지고 되는 학회인데 워크샵인데 첫날 오후 세션을 들었고요. 내일도 들을 거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 날에는 숏 코스, 화, 수, 목에는 본 학회,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하지만 금요일 날 미국에서 출발을 하더라도,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나면은 토요일 날 밤 7시가 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광주까지 또 고속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면 거의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자정이 될 때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긴 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전에 있었던 실리콘 나노 일렉트로닉스 워크샵의 오전 세션들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비행기 시간 관계상. 그리고 오후 세션부터 듣기 시작했는데요. 거기 있는 내용 중에서 몇 가지 내용들만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4번, 그리고 세션 5번, 그렇게 듣고, 그 다음에 첫날에 포스트 세션을 들었는데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포스트 세션 말고, 세션 4번은 메모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삼성전자의 하대원 마스터님의 그 팀에서 이용진 박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발표를 해 주셨고요. 딱 IGGO D램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 팀에서 작년 IDM 2023년에 논문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논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는 많이 소자 특성이 개선이 된 상태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했고요. 소자 특성이 개선이 됐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가지고 소자 특성이 개선이 된 겁니까? 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하이드로젠 패시베이션을 잘 해서 인터페이스에 있는 트랩의 숫자를 줄여가지고 그래서 성능을 개선을 했다. 그런 내용으로 크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트로덕션 빼고 그 이후로의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잘 소자를 만들었다. 근데 소자를 잘 만들었을 수 있었던 건 하이드로젠 패시베이션 때문이었다. 이런 내용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남아있는 챌린지 같은 측면에서 공정 온도가 낮아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MBTI 특성이 실리콘보다 좋지 않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다루었습니다.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이제 그 소자가 엔모스펫으로 동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MBTI를 보는지, PBTI가 아니라 MBTI를 보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PBTI가 좋아서 MBTI를 보는 것은 아니고, 이게 D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주로 D램 소자는 꺼져 있는 상태, 오프 상태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관심 영역이 MBTI다. 뭐 이런 내용을 말했던 것 같습니다. 4-2번 발표는 이제 대만의 매크로닉스라는 메모리 회사 발표였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번에 발표한 것은 SRAM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SRAM인데 어떤 SRAM이냐면 CPET으로부터 이제 영감을 받은 그런 SRAM이었고요. 그 생각을 해보면 SRAM이 밴드위스 측면에서는 우리가 뭐 밴드위스가 넓다고 말하는 HBM보다도 밴드위스는 훨씬 더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를 이제 많이 쓰지 못하는 이유는 스탠바이 전력 소모가 크고 그 다음에 비트당 면적이 뭐 한 20배 정도 더 크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D램에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대용량의 SRAM을 만든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SRAM을 가지고 뭐 많은 일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음, 그러면서 지금 모티베이션 있고 요즘 CPET 같은 그런 적층형으로 음, 이제 공정을 바꿔보려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 SRAM을 CPET처럼 수평형으로 이렇게 N모스펫하고 P모스펫을 이렇게 만들지 말고 구멍을 뚫어서 근데 구멍을 뚫는데 그 구멍 안에는 다 N모스펫이라든지 아니면 다 P모스펫이라든지 만들고 그리고는 그 위에 있는 탑 티어하고 밑에 있는 바텀 티어 사이에 있는 그 공통되는 드레인 영역 부분을 이렇게 잘 묶어 가지고 만들게 되면 배선 같은 것들도 간단해져 가지고 아주 좋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이거는 4개의 엠모스펫하고 4개의 피모스펫을 만들지만 그 중에서 2개의 피모스펫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6개의 트랜지스터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 것이고요. 이렇게 수직형으로 적층된 소재가 만들어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가지고 매크로닉스에서 자사에서 지금 초기에 훨씬 더 큰 디자인을 가지고 만들어 본 것을 그것을 보여주었고요. 근데 물론 이거는 사실은 진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VT도 잘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VT도 N모스펫하고 P모스펫이 서로 맞지 않는 그런 소재이지만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고 이걸 가지고 이제 만약에 1나노미터 노드 같은 곳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가지고 이제 그 피모스펫을 그 2개를 안 쓰잖아요. 근데 그 피모스펫을 2개를 어떻게 안 쓰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질의응답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요즘 하고 있는 연구가 CPET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컨벤셔널한 6 트랜지스터 SRAM을 좀 더 개선하는 것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발표가 무척이나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하고 딱 부딪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SRAM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있다는 것이 저희가 방향을 잘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주 흥미가 가는 그런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4-3번은 스탠포드 발표라고 적혀 있네요. 여기서는, 이런 걸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D램인데, D램, 3D D램이 이제 다가올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3D D램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 그러면 사람들이 가장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버티컬 빗라인을 사용을 할 것인가? 호라이전탈 빗라인을 사용을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림을 그려보면 평면상에서 XY 평면상에 우리의 캐패시터들이 이렇게 눕혀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캐패시터가 이제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D D램이 되면 이렇게 안 만들고 이렇게 XY 평면상에서 누워 있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캐패시터들이 이렇게 많은 층들이 50개가 넘어가는 층들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된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수직한 무언가가 있고 또 수평한 게 또 붙게 될 텐데 이 수직한 것을 가지고 뭘 수직하게 만들 것인가 라는 그런 옵션들이 두 가지 옵션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옵션은 버티컬 빈라인 옵션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있는 곳에 빈라인을 붙이게 되고 워드라인은 이제 이렇게 그 XY 평면상에다 배치를 하는 것이고요. 반면 호라이전탈 빈라인이라고 하게 되면 빈라인도 역시 XY 평면에다 놓게 되고 그러면 수직으로 있는 게 뭐가 되겠을까요? 워드라인이 되겠죠. 그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따져줘야 되는 것은 지금은 사실 우리가 디램을 만들 때 캡을 그 트랜지스터 위에다 만들기 때문에 그 녀석이 자체적으로 또 더 면적을 차지하는 건 아닌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3D 디램에서는 우리의 그 캐패시터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처럼 XY 평면상에 이렇게 누워 있기 때문에 이거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소중한 실리콘 면적을 얘가 또 잡아먹게 되는 거죠. 물론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단수를 쭉 높이게 되면 그러면 실제로 비트 숫자는 늘어나게 되는데 캐패시터가 차지하는 면적은 더 증가하지 않게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캐패시터가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분량을 줄여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L캡을 캐패시터의 길이를 줄이는 거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했었냐면 코벤터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그래서 공정 에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조를 생성을 한 다음에 그렇게 생성된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RC 파라미터를 익스트랙션을 하고 그렇게 RC 파라미터 익스트랙션 된 걸 가지고 컴팩 모델을 만든 후 이 컴팩 모델을 이용하여 그 D램에 대한 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해서 그래서 어떤 것들이 더 유리한지를 따져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말을 하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은 음, 그러니까 빈라인이 수직으로 가는 게 좋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동일하게 음, 빈라인을 수평 방향으로 호라이전탈하게 배치하는 거에 비해서 2배 정도 되는 더 높은 시그널 마진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되고요. 이 더 유리한 이 수직 방향으로 빈라인을 이렇게 생성을 할 때 그러면 어느 정도의 레이어가 필요한가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50 레이어 정도가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현재에 있는 12나노미터 노드에 해당하는 D램하고 이렇게 좀 비슷한 정도의 면적 효율을 보일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명확하게 버티컬 빈라인이 더 좋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고요. 음, 자, 그 다음에 4.4번은 한국연구그룹에서 발표한 거였는데, 프로톤을 이제 소자에, 음, 그렇게 이제 조사를 한 다음에 그것들이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같은 것들을 연구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4.5로 가게 되면은, 이거는, 네. 4.5번은 TSMC에서 만들어주는 그 알렘을 가지고 대만에 있는 내셔널 센트럴 유니버시티라는 대학의 연구진이 physically unclonable function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복제 불가능한 그런 키를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뭐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냥 그 어떤 칩 하나가 있는데 그 칩에 어떤 0, 1 이런 것들이 막 무작위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누군가가 쉽게 그거를 복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딱 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 알렘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PUF라는 거를 잘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바라본 그 파라미터가 인터 혹은 인트라 해밍 디스턴스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값이 있었을 때 그거 다음에 도대체 어떤 값들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그런 평균적인 값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값을 보통 이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음, 50%뭐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그 50%라는 거는 처음에 뭐 1이 나왔을 때 0이 나올 확률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계속 1이 나올 확률하고 반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1이 나왔을 때는 1이 나오면 똑같은 1이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고, 그다음에 0이면 0일 때 그 다음에 또 0일 확률이 대단히 높고, 이렇게 됐다면 이거는 완전히 무작위인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터 해밍 디스턴스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복원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세션 4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세션 5는 페로일렉트릭이었는데요. 정말 많은 발표들이 6개 정도의 발표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는 페로일렉트릭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 사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페로 일렉트리시티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물론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것들이 시뮬레이션을 하는 사람들의 커다란 그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기로는 제가 조금 더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원칙은 잘 알려져 있고 이걸 이제 잘 계산을 하면 되는데, 그 계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잘 빠르게 정확하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처럼 이 아예 그 동작 원리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이렇게 규명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는 좀 뛰어드는 게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생각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페로 일렉트릭과 관련된 연구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몰랐던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논문은 이제 칸 교수님의 발표였던 것 같아요. 조금 늦게 들어갔는데 칸 교수님의 발표였고, 사실 얼마 전에 IMW에서 이와 유사한 발표를 했는데, 그 같은 연구 그룹에서 발표를 한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그 연구실의 구성원 중에 한 분이 발표를 한 거였고, 지금은 이제 칸 교수님이 직접 와가지고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 거기서 전에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 뭐 페로 일렉트릭 레이어의 두께를 어느 정도 이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제약 조건을 걸어놓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메모리 윈도우를 최대한 벌릴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메모리 윈도우라고 말하게 되면 여기서는 어떻게 말을 하는 거냐면, 프로그램이 됐을 때하고 이레이즈가 됐을 때, 이런 소자들은 프로그램이 되는 경우에 문턱 전압이 낮아진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높은 전압을 인가한 것을 프로그램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높은 전압을 인가를 하고 나면 그러면 이 녀석이 이제 이렇게 저 무속 전압이 낮아지게 되고요. 낸드랑 반대죠. 그리고 반면 음으로 큰 절대값을 가지고 있는 전압을 인가를 하고 나면 그러면 오히려 문턱 전압이 이제 다시 더 커지게 돼 있어서 이걸 이레이즈 한다고 말을 하네요. 그래서 낸드와 프로그램된 셀과 이레이즈된 셀이 보이게 되는 문턱 전압의 경향성이 반대된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나눠졌을 때,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된 거하고 이레이즈가 돼 가지고 얻어지는 두 개의 커브가 충분히 볼티지가 벌어져 있어야지만, 이 벌어진 볼티지를 이용을 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단순히 한 빛만 쓰는 게 아니라 두 개의 빛을 쓴다든지
3개의 빛을 쓴다든지 혹은 심지어 4개의 빛을 쓴다든지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는 내용이 메모리 윈도우를 어떻게 만들면 이거를 이렇게 만들면 메모리 윈도우가 넓어져요. 뭐 계속 그 얘기를 반복을 해가지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서는 실험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나노짜리 그 하프늄 지르코늄 옥사이드 층이 있었을 때 보이고 있었던 어떤 이런 요만큼의 메모리 윈도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19나노에 해당하는 그 19나노 층을 두 개로 쪼개 가지고 9나노, 9나노로 쪼개고 그 사이에 알루미늄 옥사이드 층을 1나노만큼만 삽입을 해도 그때 얻어지게 되는 메모리 윈도우의 그 전압 차이가 엄청나게 넓어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심지어는 그러면 9나노, 1나노, 9나노 하지 않고 8나노, 3나노, 8나노 이렇게 하면은 여전히 19나노미터는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에 대해 가지고 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하고 뭐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다음에 메커니즘 설명을 이제 설명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들으면서 진짜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이해를 못한 이유는 제가 페로 일렉트릭에 대해 가지고 뭐 관심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 얘기를 할 만한 분들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사람들의 반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칸 교수님이 준비해온 이 이론이라고 할까요? 이런 자신들이 발견한 혹은 뭐 다른 사람들도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 그래 왜 그런지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처음에 이걸 시작을 한 이유는 분명히 페로 일렉트리시티 때문에 시작을 한 것인데 어, 이 칸 교수님의 발표에서 보게 되면 결국 무엇이 주가 돼서 그 설명이 되고 있냐면 새로 만들어 놓은 이 알루미늄 옥사이드와 그다음에 그 하부에 있는 하프늄 지르코늄 옥사이드 또 위쪽에 있는 하프늄 지르코늄 옥사이드 사이에 있게 되는 그 계면이라고 할까요? 그 계면에서의 트랩 농도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작을 하기로는 페로일렉트릭과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디바이스 동작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이런 뭐라고 말할까요? 트랩이다. 이런 것들은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최총 발표였고요. 그다음에 5.2는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NUS에서 나온 건데 하프늄 지르코늄 옥사이드에 하프늄과 지르코늄의 비를 바꾸어 가면서 메모리 윈도우를 측정을 해 보았고 그래서 뭐 네, 그렇게 해 보았고 이제 지르코늄을 비를 높인다고 해가지고 그게 일률적으로 좋은 게 아니고 어떤 최적의 조건을 찾을 수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5.3번은 5.3번은 이게 알루미늄 이게, 이게 뭐라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종류의 캐패시터를 예, 캐패시터인데 결국 또 페로 일렉트리시티하고 관계가 되는 거겠죠. 그런 캐패시터를 어,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잘 이해를 못한 것 같고 5.4번 한번 볼까요? 5.4번 발표는 요것도 역시나 그 하프늄 지르코늄 옥사이드였는데 요거는 다른 것과 다르게 그 전 발표들과 다르게 슈퍼레티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슈퍼레티스라고 하게 되면 그냥 하프늄 지르코늄 옥사이드 근데 5대5로 섞는다라고 하셨을 때 그냥 조성을 넣어가지고 5대5가 만들어지게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1나노미터 하프늄 옥사이드 깔고
그 위에 1나노미터 다시 지르코늄 옥사이드 깔고 또 다시 하프늄 옥사이드 깔고 지르코늄 옥사이드 깔고 해가지고 단위로 2나노미터짜리를 50번 반복하면 그러면 100, 아니죠. 음, 아닙니다. 두께가 100나노가 아니라 말을 잘못했어요. 100나노가 아니라 10나노로 결정을 하게 되고 그 10나노에 해당하는 층들을 원자층 하나 쌓고 또 쌓고 쌓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게 되면 그러면 이것이 바로 슈퍼레티스로 만들어진 하프늄 지르코늄 옥사이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 네. 이렇게 만드는데 만약에 이제 제가 그 경북대학교 우지영 교수님이 이쪽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커피 브레이크 시간에 좀 질문을 드려봤었는데요. 어,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하고 나가지고 열 처리를 하게 되면 사실은 얘네들이 다 섞이게 된답니다. 그래서 슈퍼레티스처럼 걔네들이 하프늄층과 지르코늄층이 딱딱딱 나눠지지가 않는다고 하고요. 근데 연구 그룹에 따라 가지고는 그런 열 처리를 안 해서 이렇게 슈퍼레티스의 형태를 TEM 사진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확실히 나눠지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면서 하는 연구 그룹도 있다고 하네요. 이 논문 자체에서는 10나노를 만들려고 했을 때 이걸 하프늄하고 지르코늄 옥사이드, 하프늄 옥사이드하고 지르코늄 옥사이드를 어떻게 어느 정도 두께로 이만큼 넣고 그러니까 크게 말해서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해서 넣는 게 좋을까? 혹은 50분의 1, 50분의 1 아니면 100분의 1, 100분의 1, 100분의 1, 100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넣는 게 더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논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5번은 저자가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참석은 못했고 하프늄 지르코늄 옥사이드에 기반한 FEPET을 만들었을 때 이거를 프로그램 이레이즈를 할 때 프로그램 펄스를 주고 그 다음에 바로 이레이즈 펄스 주지 않고 조금 기다렸다가 이레이즈 펄스 준다든지 이레이즈 펄스 주고 나가지고 또 좀 기다렸다가 다시 프로그램 펄스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얘네들의 성능이 많이 차이가 안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생각해 보면은 걔네들이 왜 그 딜레이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정말 페로일렉트릭과 관련된 거 맞아?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5-6은 북경대 발표였는데 RTN 역시 다 FEPS에서의 RTN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RTN과 관련돼 가지고 이쪽에서 얘기를 하는 건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어떤 파라미터 값이 이 FEPS의 RTN, 랜덤 텔레그래프 노이즈 측정 결과에서부터 나오고 있다. 왜 이렇지? 뭐 이런 음,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지금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노이즈 RTN으로부터 뭔가 파라미터들을 추출하기 위한 방법들이 너무 아이디어란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디어란 거를 실제 측정 결과에 맞춰 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생기고 그런 상황인 거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트 세션이었는데, 이런 거는 사실 말로만 들어봤었는데 처음 봤네요. 그러니까 포스터 발표를 하시는 분들이 딱 준비를 하고 있다가 2분의 시간이 지어주고 나면 그때 동안 자신의 연구에 대해 가지고 아주 짤막하게 설명을 하게 되고 그 후로 진짜 포스터 세션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사람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뭐 되게 신선하고 왜냐면 뭐 다른 곳에서는 일상일지 몰라도 저희 쪽에서는 보통 이런 식의 어,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보면서 역시나 거기서도 페로일리스트리스트와 관련된 그런 많은 그 포스트 내용들이 있었는데 엄청 그 관심이 가는 내용들이 있지는 않아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한국에서 오신 교수님들과
최신 연구 동향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듣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페로일렉트리시티와 관련해 가지고 아는 게 없다 보니까 관심이 덜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직접 어떤 식으로 어떻게 연구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 가지고 귀를 쫑긋 세우고 열심히 듣고 아 그렇냐고 이렇게 정보를 확인하고 뭐 이런 식의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오후 세션만 듣기는 했지만 긴 비행 끝에 뭐 졸지 않고 잘 들었던 것 같고요. 실리콘 나노 일렉트로닉스 워크숍이라는 이 학회는 얘기는 정말 많이 들어봤고 되게 오래된 학회거든요. 그러니까 30회가 이제 거의 다 되는 학회이기 때문에 대단히 오래된 학회인데 그런데 이제 저는 이번에 처음 와보게 되었고 근데 아주 뭐 어, 괜찮게 잘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내일도 아침부터 해가지고 빠지지 말고 잘 듣고 오후에 있는 포스터 발표도 잘 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 실리콘 나노 일렉트로닉스 워크숍을 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일도 이렇게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저는 그냥 녹화를 한다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라이브를 하듯이 말을 하고 있는데 내일도 이렇게 라이브가 어려울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상황 내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동영상을 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VLSI 출장의 첫 번째 날, 예, 실리콘 나노 일렉트로닉스 워크샵 첫 번째 날 참석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